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주말인데도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승민이고요.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와 또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는 매번 저희 세종 열린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의 주제는 사회복지사 진로잡기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30여 년 동안 현장에 계신 두 분의 이제 그 부대표님과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1부에서는 이제 이상희 부대표님이 하이서비스 상담센터 부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광장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신 김경집 관장님께서 강의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복지 분야의 그런 실천에 대해서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번 자리를 통해서 여러 질문들을 하시고 대답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상희 부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시는 길에 조금 날씨가 쌀쌀하지 않으셨나요? 그죠? 겨울 같죠? 이제, 아이고야. 대안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대안보다 소안이 더 춥다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오시는 분들의 발길이 가볍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걱정을 좀 했고요. 함께 또 영상으로 만나주시는 또 우리 학우님들께 반가운 마음을 함께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를 받았고요. 저는 이상희라고 합니다. 저희 직함이 저도 지금 되게 낯선데요. 제가 작년 12월 말까지는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한 30년, 만 30년 딱 채웠습니다. 30년을 채우고 나니까 내가 그 다음에 어떤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할 첫 번째 타임은 정책 사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실 거예요. 특히나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과 우리 대학원에서 수강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니까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20대에서부터 60대 그리고 최고 많을 때는 70대 후반까지 제가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 부분을 어떻게 같이 좀 공감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면서 사회복지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 공부한 것을 우리가 어디선가 써먹어야 될 텐데 나는 막 쓰고 싶은데 써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좀 포함해서 저는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정책 사업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저랑 함께 하시고요. 저는 현재 하이서비스 상담복지센터 부대표로 있으면서 제가 노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 시설의 시설장으로 1월 1일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과거 경력을 보면 어린이집 원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도 겸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도 같이 겸직을 했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복지관 관장을 하면서 부설센터의 센터장들을 겸직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센터들의 시설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센터장들이 각각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센터장들의 역할을 해야 할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연령층에 대한 어떤 이 인력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0년 한 직장은 아니었지만 이런 한 계통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들 놀라세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즐겁게 공부를 하셨던 것만큼 이 공부한 결실을 가지고 더 즐거운 현장에서의 활동을 좀 하실 수 있는 길라잡이를 제가 오늘 좀 가볍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 5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복지사가 뭔가, 우리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회복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야, 사회복지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니?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과연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딱 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라고 하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사는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고 뭘 하길래 전문 직업이라고 하는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어떤 자격을 갖고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오늘 함께 해야 할 정책 사업에 대한 몇 가지 소개를 하고 그 정책 사업들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갖추어야 될 소양과 자격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령대별로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보니까 20대, 그죠? 그리고 30대? 네. 40대, 50대신가요? 어머, 60대까지 계십니다. 자, 우리가 딸과 엄마가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딸과 엄마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20대는 어떤 것들을 자격을 갖추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60대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사의 정의를 좀 살펴볼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에 대한 땡땡땡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었을 때 사회복지사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고령자,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땡땡하고 땡땡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뭐 플러스 뭐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요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 중에서 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예측되어지는 거 혹시 있을까요? 자격. 또 네, 볼게요. 맞춰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격증. 자격하고 자격증은 좀 다르죠. 그죠? 자격증.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졸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2급 자격증 나옵니다. 그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이수 항목을 다 이수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평가해서 문제 해결을, 우리는 치유자가 아니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사회복지사는. 단지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회복지사입니다. 굉장히 길잖아요. 이 내용이. 이 긴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 다 외워서 야, 사회복지사가 뭐 하는 사람이니? 이렇게 물었을 때 쭈르륵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이 단어들을 생각하시면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70년대 사회복지 사업 종사자라고 명칭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사회복지사라는 이 명칭이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83년 5월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사회사업가, 지금도 사회사업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명칭이 불리게 됐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자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사회복지사업법 마찬가지로 제11조에 보면 자격증의 발급 등에 대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요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가지 항목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1급 자격증은 또 얼마 전에 지난주였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실행을 했습니다.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이 1급 자격증을 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2급, 1급 뭔 차이가 났을까? 과거에는 3급 자격증도 있었어요. 사회복지사. 지금도 3급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요 뒤에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사 3급. 옛날에는 사회복지사 사업 업무를 담당을 할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국가에서 연수원을 만들어서 6개월 과정에 연수를 시키고 이 3급 자격증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공서에 가면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계세요. 그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 분들이 또 그 연수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상급 자격증을 줬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3급이라고 하는 급수는 폐지가 됩니다.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3급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갱신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갱신의 방법은 이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3년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협회에다가 저 2급 주세요 라고 해갖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 이렇게 승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단, 지금은 3급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2급으로 승급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와 상관 있는 사회복지사 2급. 지금 사회복지사협회 통계를 보니까요. 85%가 사회복지사 2급입니다. 지금 1000만 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사회복지사. 5명에 1명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다 사회복지 현장에 나와 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은데 사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한 20% 정도 될까 싶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2급.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고등학교 졸업의 자에 따라서 이수 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2급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2000년에는 사회복지 이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 14개를 이수를 하면 사회복지사 2급을 땄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개세요? 17개. 17개 과목을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전공 필수 과목 중에서는 이 10개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혹여 아직 미이수하신 우리 학생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필수적으로 공부하시는 동안에는 10개를 하셔야 되고요. 이 선택 과목 7개 하셔야 돼요. 기존에 4개만 하셨으면 됐었는데 지금은 7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 7개 중에서 이 많은 과목 중에 7개를 총 이수를 하셔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3급 취득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3년의 경력을 이수하신 분들은 2급 자격으로 승급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포함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 2급이 나가는데요. 우리가 유사학과들이 있어요. 유사학과들이 있다 보니까 4년제 그 대학 이 졸업자들에게는 2급이 나간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2급이 나가느냐? 아니에요. 사회복지학과 4년제 내지는 사회복지와 유사한 과목의 우리가 뭐 인행사라고 하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만 이수하는 게 아닙니다. 유사학과들도 이수를 하다 보니까 그 이수한 과목에 기존에 내가 이수를 했으면 추가적으로 보셨던 것처럼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에서 맞추셔서 추가적으로 학점을 이수하시게 되면 2급 승급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1급을 볼게요. 혹여 지금 1급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나 꼭 1급을 따리라. 공부를 하셨으니까. 합격률은요. 졸업하는 그 해에 시험 보시는 분들의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책을 이렇게 끼고 사셨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1년 있다가 시험을 보고 2년 있다가 시험을 보고 하면 점점 합격률이 이렇게 좀 떨어지시더라고요. 사회복지사 1급은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1급 시험을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좀 조건이 있죠.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바로 1급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2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1년의 현장 경력이 있으셔야지만이 1급 시험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험 내용을 제가 봤어요, 저도. 저는 시험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학교를 졸업했더니 1급을 줬어요. 지금 저도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치르고 나면 그 시험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눈으로 봅니다. 붙는 해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도 보니까요. 2011년 같은 경우가 10% 합격률이었어요. 100명이 시험을 보면 10명밖에 붙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21년이었죠? 이때가 코로나 때였잖아요. 60%가 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년으로 보면 한 30% 정도대가 합격률이에요. 근데 올해에 지난주에 시험을 봤던 그 우리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좀 통계가 나오면 어떨까 싶은데 올해가 조금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유단히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1급 시험이 그러면 내가 시험을 보면 안 되는 건가? 어려운 시험인 건가? 그렇게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만도 않으세요. 지금 이 공부하는 그 시즌에 이 활활거리는 학구열을 타시고 반드시 1급 시험에 좀 도전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1급 시험에도 좀 규칙이 좀 있어요. 총 이 과목 수가 지금 6개, 8개를 봅니다. 8개 과목 중에서 한 과목당 25개의 문제가 나와요. 총 전체 200개의 문제를 우리가 풀 때에 120개 이상을 맞으시면 되세요. 근데 토탈로 120개를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최저, 과락이 있어요. 그래서 1교시 시험에 2가지 이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50문항 중에서 20개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최소. 그리고 2교시, 3교시는 3가지 과목을 보는데 최소 30개 문항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최저 문항을 땅땅땅 받아버리면 점수가 몇 점이에요? 80점밖에 안 돼요. 떨어져요. 최종 120개를 이상을 맞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20개를 맞아내야 되는데 1교시에서 10개를 맞고 2교시, 3교시에서 70개씩 맞았어. 그럼 120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떨어집니다. 최소 기준을 넘어선 120개 문항의 합격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2교시 아주 신나게 성적 좋습니다. 아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약한 과목이 있어요. 어떤 과목이 어려우셨어요? 공부할 때? 행정론? 행정론. 또 정책론?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또 조사론. 조사론은 옛날에도 어려웠고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왜? 사회복지는 인문학이잖아요. 이 조사론은 거의 자연계열 쪽에서 많이 요구하는 통계학 쪽에 이 사고를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저희도 되게 싫어했어요. 저 때도. 저도 지금 학교를 다닌 지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도 조사방법론이 있었어요. 그 조사방법론에 정말 싫은 건 통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왔더니 조사방법론이 어떻게 쓰여질까 했더니만 저희가 이 현장에서는 매년 지역 주민 욕구조사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럼 얘를 통계 돌려야 돼요. 그래서 SPSS 프로그램을 돌린다던가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이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사들에게는 많이 요구가 되는데요. 어려워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3교시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법제론, 이런 거. 정책론, 행정론,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블랙홀 과목들이 3교시에 다 모여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에 나왔던 문항들을 조금 많이 연습을 하셔서 이 1, 2, 3교시에 대한 커트라인들을 좀 넘을 수 있는 준비들을 좀 하셔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다 같이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 1급 자격증이 없으면 사회복지사가 아니냐? 아니에요. 2급도 괜찮습니다. 2급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현장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어요. 2급 자격증을 안 받아주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복지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놓은 것들 있죠.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난히 1급 자격증에 목을 매는 그런 기관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기업복지재단 뭐 이런 데에서는 2급보다는 1급들을 많이 선호를 하게 돼요. 그만큼 자기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직원 채용의 면접을 볼 때에 저희 기관에도 2급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들어올 땐 쉬워요. 그런데 들어와서 괴롭힘을 좀 많이 당합니다. 시험을 보는 그 시기가 다가오면 얼마만큼 준비했어? 라고 이제 요즘엔 못 물어봐요. 옛날에는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인권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그렇지만 2급 자격증이 실습생이 왔었을 때 지도할 수 있는 이 경력 연수가 또 다르고요. 1급 자격증이 실습생을 지도를 할 때의 어떤 경력 연수가 다릅니다. 그런 제도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1급은 일을 기똥차게 잘하고 2급은 일을 더럽게 못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1급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다면 최대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아직 1급까지 그냥 쭉쭉쭉쭉 가보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1급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좀 도전을 해보시고 특히나 1급 합격률을 이렇게 보게 되면 20대가 제일 높아요. 제일 많습니다. 왜? 제일 똘똘할 때고 또 제일 공부를 깊이 있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는데 정말 하고 싶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하물며 저도 지난주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내가 제목이 뭐였지? 내용이 뭐였더라? OCN에서 영화를 제가 볼 때마다 나 맨날 처음 보는 영화야. 나 분명히 보고 왔다는데. 이런 기억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억력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억력에 대한 이런 주머니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50대 합격률도 적진 않습니다.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급 그 자격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은 참고로 한번 보시라라는 생각에서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사회복지사의 활동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영역, 민간 영역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공공 영역에서는 여기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책도 썼더라고요. 사회복지 공무원. 우리가 이제 국가 공무원들이 있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있어요. 중앙 공무원들이 있고 그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앞에 데스크에 희망복지 팀 내지는 이름으로 해갖고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와 관련되어진 부처에 보면은 사회복지사들이 쏙쏙쏙쏙 들어가져 있는 알지 못한 부서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병무청. 병무청에는 어떤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 있냐면 군사회복지사. 각 부대에 예전에 이제 관심병사라고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전문적으로 좀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군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군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조금 많이 변화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연령대가 조금 높습니다. 군사회복지사. 그래서 우리 20대 사회복지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이 군사회복지사에 대한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에 또 준비할 것들이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들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셨다가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무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 각종 우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이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부처에도 사회복지사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공공영역 중에서 또 이 꽃이라고들 해요. 공공영역의 꽃, 공단입니다. 공단. 우리나라의 공단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도 집안의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한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의료보험료 내시잖아요. 거기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내시죠. 건강보험공단에 가시면 사회복지사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금 내시죠. 연금공단에 가시면 사회복지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들이 이렇게 보면
젊은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좀 연령이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어요. 그래서 부서를 옮겨서 근무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었었고요. 순수하게 사회복지사들로 채용이 되어진 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는 복지관에 취직해야지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가지고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길은 누가 알려주지 않거든요. 자, 민간 영역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진이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복지관이에요.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사회복지관.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 500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한 3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그 정도 수가 있을 거고요. 한 기관당 적게는 15명, 많게는 30명까지 근무를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근무했던 이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은 34명이었고 기타 활동가들이 한 70명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100명이 좀 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전체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이 사회복지사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식 속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직을 해야지라고 하면 사회복지관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영역들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여기 무슨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보육원, 요양원,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시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우리 학우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뭐 그룹홈, 청소년과 관련되어진 것, 장애, 그다음에 여성과 관련되어진 것,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와 관련되어진 그런 시설들이 민간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민간 영역 안에 약간 사회복지사 자격 플러스 전문 영역의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학교. 모든 학교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20% 이상의 학교가 지금 학교 사회복지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 학교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전문적인 학교 사회사업가들이 이 통제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한 이후에 한 1000시간 정도의 실습과 교육을 별도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 자격이에요. 학교사회사업과 의료사회사업과 정신의료사회사업과 이제 이런 전문 영역 안에서의 특별한 전문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회복지사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정리가 되긴 했지만 만능 엔터테인먼트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만능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만능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특별한 학교나 병원이나 우리 이제 여기 서울대학병원이잖아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병원에 가시면 사회사업실이 따로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의료사회사업가들이 이렇게 있고요. 정신과 병동 안에는 정신의료 사회사업가들이 별도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우리 학교는 의료사회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배출하는 학교야 라고 이렇게 내놓는 학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뭐 복지재단들이 있어요. 예로 서울복지재단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자체별로 만들어진 복지재단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이런 기업들, 뭐 대표적인 게 삼성이겠죠. 삼성, 현대, LG, 쌍용, 다 복지재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들도 조금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기업의 이미지 쇄신과 이미지 관리를 위한 이런 지역사회 환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삼성복지재단을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CF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삼성에서 만들어 놓는 가전제품 5가지를 살 때마다 거기에 1% 나눔이라고 해갖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CF도 있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수백억의 어떤 이 기부금을 삼성에서 내서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 안에서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것들을 왜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코이카 같은 NGO 단체, NGO 기관 단체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투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영역들이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연령대마다 있을진데 20대가 월등히 기회가 많은 그런 영역이 있고요. 30대, 40대가 월등히 20대를 물리치고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발 욕심을 내려놓으세요라고 하는 게 60대 분들이 꼭 20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지원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 학교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배웠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세까지만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관들은. 그러나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노인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이 민간 영역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민간 영역 안에서는 연령의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60대면, 70대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못하는 영역에 관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접어두시고 40대, 50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 기관에 20대 그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말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권면을 했어요. 땡땡 선생님, 좀 옮겨볼 생각 없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영역은 20대가 할 그런 업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안 돼 이거는 아니지만 20대가 올 자리보다는 그 20대는 20대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3, 4, 50대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20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연습 삼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 친구를 훈련을 했는데 잘합니다. 잘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넌 충분히 다른 이런 영역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기에 추춘추춘거리면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싫대요. 여기가 너무 좋대요. 편안하대요. 그래서 아직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도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저는 응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일단 뭐 달란트가 요런 지금 노인과 관련되어진 부분들에 본인이 있다라고 하고 자리매김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충분히 지금 더 가르쳐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정책 사업 소개와 사회복지사의 직무 수준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조금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이 정부에서 하는 보조금으로 하는 노인과 관련되어진 정책 사업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대충 관심이 없으시죠? 아직 내가 60대가 안 돼서 70대가 안 돼서. 네. 저도 한번 이렇게 세하려 봤어요. 그랬더니 50개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 50개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개입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70%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그 정보를 알고 있느냐?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게 전국에 이제 이게 펼쳐져 있는데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 사업과 조금 헷갈리시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요 뒷장에 한번 표로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한번 이거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데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직접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예방 사업을 하는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보다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게. 그리고 간접 서비스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긴급 서비스로 해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바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귀에 잘 안 들어오시잖아요. 야, 이런 게 있다더라 라고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라고. CF에도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LG U+에서 그 어떤 CF가 나왔냐면 우리 LG 휴대폰을 쓰시면 통신료를 저희가 대드립니다. 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그 이 맞춤 돌봄, 예전에는 기본 돌봄 사업이라고 했어요. 생활관리사 선생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 선생님들이 SK텔레콤에서 LG U+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료를 다 대줬거든요. 2년 동안. 지금은 안 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의지부지 됐는데 그러면서 이 노인 맞춤 돌봄 사업에 대한 인식들이 그리고 많이 홍보가 되기도 했어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독거노인이거나 부부노인 세대에 대한 안부 확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두 번은 전화로 이렇게 전화 통화하시잖아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전하세요? 라고 이렇게 안부 확인을 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여기에는 사회복지사가 관리자가 되지만 이 밑에 생활관리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40, 50명 한 기관마다 이렇게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아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주실 텐데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예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는 요양원도 들어가고 방문 요양도 들어가고 목욕도 들어가고 간호도 들어가고 이런 장기 요양과 관련되어진 등급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군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서비스 내용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게 방문 요양. 우리 왜 동네 가시다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간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기 광진구만 하더라도 이 방문 요양하는 게 수십 개 아마 100개 넘을 거예요. 그리고 방문 요양과 목욕은 또 같이 하시는 기관들이 있고요. 또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방문 간호까지 같이 이렇게 3개를 세트로들 많이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노치원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유치원은 아기들이 가는 거고 노치원은 노인들이 가는 거라고 하는데 주간보호센터를 명명하죠. 주간보호센터 안에서 주간만 보호하냐? 야간에도 보호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야간보호센터 이렇게 간판이 붙어있는 데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주야간과 단기보호센터를 같이 하는 곳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같이 살고 있는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와 관련되어진 장기요양 사업들이 우리나라에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40대 이상의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마 이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셔서 이 장기요양 기관에 일을 하시거나 또 기회는 또 제일 많으세요. 그리고 이 기관을 내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속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갖고 제가 조금 구별을 지어 드리려고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기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요 초록색이 노인 맞춤 돌봄 사업입니다. 이 노인 맞춤 돌봄 사업에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필요해요. 이 사회복지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안전을 지원하고 생활교육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생활관리사는 일상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어르신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는 이 생활지원사 관리도 하셔야 돼요. 인력관리. 이게 맞춤 돌봄 사업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있잖아요. 장기요양 서비스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떤 대부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실질적으로 가서 가사 서비스도 하고 간병 서비스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들 또한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뭐가 다르냐? 재가노인서비스센터도 사회복지사와 여기는 또 재가관리사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례를 관리를 하고 일상생활을 지원을 하면서 특화사업에 대한 발굴과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재가관리사는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랑 거의 비슷한 업무들을 하시는데요. 정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한 작업을 하시고 이런 특화 서비스를 진행을 할 때에 재가관리사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어르신들과 1:1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역할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하고 부수적으로 옆에서 함께 협력하는 생활지도사나 요양보호사나 재가관리사의 역할을 자꾸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엄연히 다릅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이 빨간색 동그라미 밑에 쳐져 있는 요 내용분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요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준비 그리고 혹여라도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아, 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라고 인식을 하신 이후에 참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보셨죠?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라고 해요. 근데 이게 공식 명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이 건널목에서 이렇게 아이들 안전하게 건너게끔 이렇게 하시고 공원에서 좀 청소도 좀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노령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65세 어르신들을 어르신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65세로 진입하는 그 인구수 대비 태어나는 인구, 지금 우리가 그 출생률에 대한 부분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0.8. 부부가 생기면. 0.6으로 떨어졌죠. 0.73가에서 0.6대로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하면 애들이 반만 낳는다는 얘기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급격하게 줄었는데 이 어르신들은 1년에 65세로 넘어오는 게 이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작년에 700명이 채 안 태어났어요. 아기가. 출생신고가 700명이 600명대였거든요. 근데 65세 이상으로 올라온 어르신이 2,6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 제가 세금도 내고 뭐도 내고 하잖아요. 제가 책임져야 하는 그 노령 지수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2자릿수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책임져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성년이 됐을 때 저는 65세가 넘을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러니까 지금 10대 중반 후반의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25세 정도가 됐었을 때 책임져야 하는 그 어르신의 수가 15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 노인 일자리가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사실은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을 관리하고 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하는 역할들을 사회복지사가 합니다.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진출을 해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5번째,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정부에서 시작한 지. 저런 스피커만한 기계가 어르신들 집에 다 있습니다. 저 스피커만한 이 기계 안에 119 출동을 불러일으키는 버튼이 있고요. 저 안에 센서들이 쫙 이렇게 집 안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어르신이 몇 시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구나. 몇 시간에 한 번씩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나갔다 외출이 있는구나. 이런 거. 그리고 몇 시간 동안에 움직임이 없구나. 이러면 움직임이 없었을 때는 바로 119로 들어갑니다. 어르신이 누르지 않아도. 그리고 어르신이 쓰러지면서도 기어가서 땅 하고 건드리면 119로 출동이 들어가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 이거 하고 싶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관리하고 감당하는 게 사회복지사들의 역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만 봤어요. 그 50여 가지가 넘는 정책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력서를 낼 수 있는 사업들 몇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현장에서 나갔었을 때 어떤 실무를 하는지를 좀 볼게요. 자, 파란색 선은 이렇게 보시면 저쪽 끝으로 갈수록 기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위로 올라갈수록 체력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업군이 있는지. 첫 번째, 1번.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역할들 중에 어떤 부분들이 어떤 지식적인 난이도를 높게 요구를 하고 어떤 것들이 체력적인 난이도를 요구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맞춰봤는데 그걸 한번 참고를 해봤어요. 그나마 전문 기술도 한 중간, 체력도 중간,
이게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서의 사회복지사들이 요 군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두 번째는 전문 기술은 한 중간, 체력은 만빵. 그래서 많습니다, 대부분이. 눈으로 보이세요? 다양한 생활시설과 보호작업과 노인 일자리, 푸드뱅크, 응급안전, 청소년 쉼터, 아동센터, 요양시설, 방문요양, 청소년 수련관, 맞춤돌봄 이런 것들을 이 난이도, 기술적인 난이도는 한 중간쯤 정도면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체력이 좋아야 감당할 수 있는 사업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 번째,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 대신에 체력적인 부분들은 조금 낮아. 라고 의견을 줬던 게 공공민간재단, 군, 상담소, 공단, 협회, 그리고 병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 난이도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해. 거기서 저희는 이제 복지관이었으니까요. 복지관 직원들이랑 복지관을 제일 위에다가 체크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는 아이들이랑 부딪혀야 되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치매센터, 그리고 어린이집, NGO 가족센터, 재가노인센터 요런 정도가 이제 네 번째 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우님들이 보시기에 나는 어디쯤 해당이 될까? 내가 나를 판단하기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난이도와 체력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어느 정도쯤에 있는 어떤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대충 이렇게 좀 짚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까 공공영역. 공공영역은 어디에 포함될까?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약간 한 중간 정도쯤에서 난이도도 좀 필요하고 체력도 좀 앵간히 필요하고 그 중간 영역으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자, 요 나열되어진 이 기관들 중에서 이 초록색 뭘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대상인 것 같으세요? 아동 청소년이죠. 아동 청소년은 뭘 요구를 해요? 높은 체력을 요구합니다.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높은 체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학우님들 중에 난 청소년 쉼터, 우리 학교에 적응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불태워버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당장 체육관 등록하세요. 체력이 좋아야 돼요. 나 아동센터 하나 해볼까? 나 우리 아는 사람들이 아동센터 운영하는데 뭐 괜찮대, 재미나대. 자, 아동센터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내가 체력이 돼야 아동센터 하실 수 있습니다. 다 좋은데 내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태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황색 뭘까요? 아까 공적 영역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 기관들이 대부분 기술적인 난이도는 높으면서 좀 체력적인 부분들을 좀 덜 요구받는 그런 곳에 많이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나는 정말 앉아서 하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기깔나게 잘할 수 있어. 그러나 팔딱팔딱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다녀야 되는 것들은 좀 약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좀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로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관 시설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 자료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과연 관심은 있는데 내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씩들은 좀 점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현장 실무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행정과 현장의 실무. 이 행정 업무는 뭐가 있냐면요.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싫어해요. 예산 관리, 회계 관리. 그런데 이거 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예산 회계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별개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20대 젊은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는 가셔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워서 얘는 40년 동안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요. 그런데 40대, 50대 우리 사회복지사들을 채용을 해서 시컷 가르쳐 놓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정년 퇴임이에요. 그럼 누굴 뽑겠어요? 그죠?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규정은 없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 회계, 문서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잘 안 돼서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침과 규정, 다양한 행정 서식에 대한 이해와 이거 있잖아요. 전산 업무.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저희 집 아이들도요. 컴퓨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2개밖에 안 쓰여져요. 어떻게 2개를 가지고 어떻게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니? 제가 그래요. 저 때는 이것도 라떼가 나오는데 컴퓨터 학원 다녔습니다. 그래서 키보드판을 먼저 외우고 이걸 컴퓨터로 작업을 했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컴퓨터 학원 안 갑니다. 핸드폰이 있잖아요. 핸드폰 치는 버릇이 있어갖고 충분히 컴퓨터 키보드판을 손가락 2개 가지고도 가능하더라고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그거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져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컴퓨터 학원을 다닌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네. 자, 요런 이 전산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거 훈련이 되셔야 돼요. 학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고 하는 과목이 있으시잖아요. 그 과목 10번 들어도 현장에서 이거를 귀신같이 해내는 실력 안 쌓입니다. 제대로 배우고 나오셔서 1번 해보고 2번 해보고 남이 잘 만들어 놓은 계획안들도 답습을 해가면서 연습을 어마무시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을 관리해야 돼요. 예전에는 대부분 다 손으로 썼어요. 일지도 쓰고 뭐도 쓰고 다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합니다. 대부분 다 컴퓨터 업무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내가 한 일들을 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 연동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기술인데요. 우리 이 관계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저희가 많이 배우시고 또 많이 실천하시고 봉사하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클라이언트하고의 관계 기술 그리고 일반 이용자들하고의 관계 기술 이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동료들과의 관계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맺어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은 아쉬움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문화가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함께 다 같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너, 나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퇴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심심찮게 많이 되고요. 그리고 민원 접수들이 또 많이 됩니다. 자, 20대 행정과 현장 실무를 한번 봤어요.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황색으로 표기된 이런 내용들을 잘합니다. 예산, 회계, 문서 가리키면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가리키만 해요. 지침과 규정, 행정서식 이해와 전산 업무 잘합니다. 못하는 친구들도 한두 달 정도 연습시키고 가리키면 아주 잘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 평가하는 거 잘합니다. 그러나 경험적인 측면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누군가 높으신 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하고 평가를 하면서 계획에 대한 부분들도 또 습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관리. 원체 컴퓨터들을 잘 다루니까 시스템 아주 눈 감고도 잘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동료들하고는 아주 좋아요. 그러나 클라이언트와 이용자들에 대한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고 상태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 적응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20대는 잘하는 거 많죠. 네.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취업이라던가 어떤 활동에 대한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30대, 40대 보세요. 30대, 40대는 다 가능합니다. 어려울 것 같았죠. 그런데 저희가 저희 기관의 직원들의 평균 연령대가 40대 초반 정도 나올 거예요. 인원수가 많으니까. 물론 젊은 분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일을 잘하는 나이대를 봤더니
30대, 40대였어요. 저희 팀장들이 다 3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중간관리자들 같은 경우는 40대예요. 거기는 훈련이 그만큼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취업을 하셔야 되는 30대, 40대는 이걸 다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하셔야 되는 그런 기관으로의 취업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것 중에서 안 해도 되는 그런 기관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이상과 현실의 어떤 이런 괴리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아픔은 한 번씩은 좀 겪어보셔야 정신을 차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30대, 40대 처음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30대, 40대면 엔간히 다른 직종에서들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게 아니라 30대, 40대들이 굉장히 많은 역량의 기대치를 가지고 이 사회복지사로서의 활동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0대. 자, 분홍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얘는 되는데 산이 안 돼요. 회는 되는데 개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예산 회계를 담당을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무리 없이 잘 하시겠죠. 그러나 이게 되면 저기가 안 돼요. 뭐 하나가 되면 뭐 한쪽이 안 되시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얘가 되면 산이 되는 분하고 짝꿍을 맺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처리가 되거든요. 회가 되면 개가 되는 분하고 짝이 돼서 회계가 되게끔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이 50대의 한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행정서식의 이해와 전산, 요거는 됩니다. 그런데 지침과 규정이 안 돼요. 왜 이렇게 고집들이 세신지 지침 확인하세요, 규정 확인하세요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름대로의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새롭게 만나는 지침과 규정이 자꾸 이렇게 입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과 규정을 무시한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 속에서 이제 막 하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얽혀지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은 어려우세요. 진행은 가능하십니다. 평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50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시스템 관리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더 잘하는 거 관계적인 기술은 50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대상자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좋으시고요. 이용자하고의 관계도 좋으시고 또 나이가 있던 나이가 없던 어리던 이 동료들하고의 관계도 이 50대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단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우러져야 그 조직이 굉장히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는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잘하시는 영역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걸 좀 숙지하시면서 본인들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아, 나는 어떤 걸 더 잘하더라. 저는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또 다 잘 되는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준비를 하실 때에 현장에서는 이런 기준 정도들을 보시면서 나를 보겠구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볼게요. 예산회계 안 됩니다. 거기에서 문까지는 했어요. 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 작업들이 그렇게 원활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시기는 하세요. 근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20대는 3분이면 끝나는 작업이 60대가 하시면 10분이 걸리고 20분이 걸립니다. 그럼 누굴 쓰겠어요? 그죠? 예, 그런 걸 서운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이 각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서식이 있기 때문에 이 60대 분들은 잘하세요. 딱딱딱딱 원하는 대로 맞춰갖고 이렇게 쭈르륵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해도 하십니다. 그러나 전까지만 하세요. 산이 안 돼요. 전산 업무가 쫙 되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근데 60대 분들은 그런 기회가 많지 않으셨어요. 우리 60대 학우님 오셨는데 원활한 컴퓨터 작업, 전산 업무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엑셀 하긴 하는데 하긴 하는데 저희가 면접을 봅니다. 선생님 이런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그럼 비슷하거든요.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해본 지가 오래돼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과 진행 평가가 다 어렵습니다. 대신에 관계기술과 클라이언트와 이용자는 좋습니다. 그런데 동료들하고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유난히 시기 질투가 많으세요.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연령대별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하며 플러스 시켜서 내가 또 좀 훈련이 되면 좋을런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는요, 우리 OA라고 하잖아요. 컴퓨터와 관련되어진 훈련을 좀 많이 하세요. 자격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원활하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담 심리 같은 추가적인 공부를 좀 하셔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소통의 기술 부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갖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3, 4, 5, 60대는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치가 사실은 이 상담자로서의 많은 훈련들을 하게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20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훈련할 수 있는,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에서 대부분 사회 분석 조사 뭐 이런 것들 자격증 취득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아예 졸업하기 전에 이런 것들도 좀 갖춰서 나오시면 좋겠고요. 운전면허, 그다음에 코딩, 자원봉사 활동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20대는. 그리고 평생학습사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곁다리로 이렇게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몇 가지 과목만 더 이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건강가정사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 인터넷 이 서핑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료가 굉장히 넘쳐나요. 이런 자료들을 충분히 한 번씩 좀 내가 알아보야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시간을 내셔서 한 번씩 좀 살펴보세요. 자, 30대 컴퓨터 잘 하셔야 됩니다. 운전면허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다른 어떤 동일한 어떤 기준 선상에 있었을 때 조금은 더 전문가적인 어떤 이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될 겁니다. 평생학습사 마찬가지고요. 이 평생학습사는요, 사회복지기관들, 특히 이용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로 지정도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걸 갖고 있었을 때 사회복지사들이 이거 안 갖고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특별한 어떤 채용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심리검사와 관련되어진 좀 자격을 취득을 해보세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뭐 홀랜드라던가 MBTI라던가 우리가 MBTI를 검사는 받아봤지 내가 검사를 시키진 않았잖아요. 근데 MBTI 같은 경우에도 기관 내에서 시설 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여집니다. 이 고액의 강사 활동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40대, 50대 운전면허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컴퓨터 그리고 집단 활동이 좀 가능한 자기 직무 능력을 좀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레크레이션을 배워보신다던가 웃음 치료를 배워보신다던가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집단 프로그램을 할 때에 머쓱머쓱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 것보다 자 시작 박수도 좀 치시고요. 뭐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근데 나는 아이라서 그게 안 돼요 라고 하시잖아요. 아이도 얼마든지 이 같은 아이들 많습니다. 나와야 돼요. 이 MBTI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진짜 내 속마음에 MBTI가 있고요. 내가 일을 하면서 발견이 되어지는 MBTI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검사할 때마다 약간 경계선에 붙었다라는 거잖아요. 극 I, 극 E가 있는 반면에 극 I 같은 경우에도 이 훈련을 통해서 이 같은 이 경계선상에 I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변화를 좀 추구하시는 도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60대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좀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매 전문 훈련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이거는 민간 교육이에요. 좀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0대, 면허증 있으셔야 되고요. 컴퓨터를 좀 다루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 다 잘하는데 컴퓨터를 못해. 그것 때문에 안 되십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 치매훈련, 그리고 사업별 규정과 지침을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안 하시더라고요. 자, 빨간 글씨 뭐예요?
운전면허예요. 운전면허 때문에 정말 그 취업에 나갔었을 때 등락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됐지. 왜 운전면허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나? 라고 합니다. 저희 기관에도 차가 한 6대가 있는데요. 와, 미치겠습니다, 제가. 저 차량 보험을 들려고 하면 잘 안 들어줘요, 제 이름으로. 왜? 사고가 너무 많이 실적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관에 기관명과 대표자 이름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험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너무 비싸요. 요 운전에 대한 부분들은요,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안엔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들어가서 장롱면허가 아닌 실제로 운전에 대한 훈련이 좀 다 되셔야 됩니다. 이거를 면접을 할 때 저희가 대놓고 막 이렇게 강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조건이 우리가 기사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사를 뽑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동행을 하기 위해선 정말 이 이동에 대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클라이언트 차를 타고 우리가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이 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조금 숙지를 해주시면서 훈련을 좀 많이 해주세요. 혹시 우리 20대 면허 취득하셨나요? 실제 운전이 가능하신가요? 안 되시죠? 예. 그러다 저희는 뽑습니다. 왜? 가리키면 되거든요. 가리키면 돼요. 저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예. 얼마든지 가능하신데, 기왕이면, 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등한시 여기지 마시고, 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기관에 스타리아, 스타렉스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운전을 할 수 있는 직원이 4명밖에 없어요. 1급이 없어요, 1종이. 다 2종이에요. 그래서 그 스타렉스는 제 차입니다. 저만 타고 다녀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1종까지 조금 도전을 해보셔서,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2종을 따고 10년 동안 무사고면 1종 면허를 줬거든요. 근데 지금 오토 면허를 받으면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1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최대한 취득을 하시고 반드시 마티즈는 운전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 운전면허 필수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해드리려고 그랬고요. 여기 혹여 우리 60대 학우님 운전면허 있으세요? 없으세요? 땡 탈락. 네, 우리 50대 두 분은 어떠세요? 있어요? 운전 가능하세요? 네. 선생님은? 가능하세요? 예, 준비 잘 하셨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사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왜 쓰잘데기 없이 곁다리 자격증들을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참 서글픈데 그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파란색. 반드시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좀 하시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좀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얼마나 많아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노인 뭐 엄청나잖아요. 그 영역에 엄청난 개수의 사회복지 사업들이 있을 때에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학우님들이 이런 차근차근 좀 이렇게 찾아보시는 그 투자의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좀 가볍게 갔는데요. 혹여 뭐 좀 궁금하다? 이거는 아닌데. 네. 50대 보니까 치매 전문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네. 훈련인데 저는 솔직히 처음 들었거든요. 저 전문 훈련이 어떤 쪽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치매 훈련을 말씀을 드렸냐면 40대, 50대가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노인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대부분이 아마 노인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셔야 돼요. 그런데 저도 치매와 관련되어진 교육을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치매 교육이 참 좋은데 일반 분들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요양과 관련되어진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보건소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이런 곳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치매와 관련되어진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좀 촉구하기 위해서 치매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시면 함께 치매 교육을 받으시게 되고요. 보수교육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공단에서 추구하는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치매와 관련된 사업이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그 기회 요인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매에 대한 전문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고, 실제로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지금으로선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 우리 귀에다 대고서는 야, 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보건소에서 치매 교육이 있어요. 이렇게 안 알려줍니다. 저희는 어떻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지역 소식지가 있어요. 그리고 휴대폰에 지역 안내 알림방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해주는, 송출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거를 신청을 해놨더니 그런 뭐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저희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나 여기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이신 어르신들을 위한 후견인 교육제도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찾아보시면 교육의 기회가 훨씬 많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치매안심센터가 따로 있어요. 예전에 그 모 방송에서 주문을 잊은 식당이라고 하는 프로를 다큐로 해갖고 1부, 2부 해갖고 6편이 나온 게 있어요. 한번 오늘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송은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이연복 셰프가 식당을 책임을 지는데 거기에 치매 걸린 어르신들을 면접을 해갖고 6명인가를 선발을 했어요. 그 어르신들이 식당에서 이 종업원인 거죠. 근데 손님이 왔어요. 이연복 셰프가 중국 음식 담당이시잖아요. 이 손님은 짜장면을 시켰는데 어르신이 짜장면 하나요? 해놓고서는 주방 가서 탕수육!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름이 주문을 잊은 식당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들어오시면 여기는 치매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곳이라서 좀 다른 음식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미리 하고, 이제 그 다큐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고 재밌습니다. 주문을 잊은 식당이라고 해갖고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기획한 곳이 서울시 치매안심센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만 있느냐? 전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치매안심센터의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교육 내용들, 자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세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는 나이가 이제 60대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회복지라서 일하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실버 체험 우승 지도사. 네. 그거를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어떻게 땄어요. 그것도 괜찮은 건지. 네, 괜찮으세요. 자원봉사자로서 최고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그런데 사회복지사로 써먹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으세요. 지금 우리 60대 학우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교양 쪽으로 활동을 하셔야죠. 예, 장교양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아닌 개인이 운영한다던가 뭐 이렇게 주식회사로 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던가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정년에 대한 나이 기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양과 관련되어진 영역은 정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60대도 가능하고 70대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내가 활동의 의지만 있고, 아까 보셨죠? 아까 요양에 대한 이 난이도가 어디에 와 있으셨어요? 건강이 최고조에 가야 되잖아요. 60대이기 때문에 못할까가 아니라 내 건강이 준비가 된다면 얼마든지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요양과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사업군이 있는데 내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해서 직원으로서 활동을 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하시면서 60대라서 안 돼, 그 기준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퓨터 잘 하셔야 돼요. 60대지만. 네, 왜냐하면 모든 업무는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업무가 다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인 전산 업무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시고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취업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여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시간이 네. 없어서 죄송한데 우리 최근에 제가 어떤 걸 문의를 받았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얘기를 네. 들어서 실은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그 조카랑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당연히 치매에 걸리셨으면 등급 판정 받아서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혀 지원을 못 받았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치매 플러스 다른 게 있어서 등급이 안 나왔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 기준으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맞아요. 일단 등급, 우리 장교양에서 등급을 줄 때 1등급에서 6등급이라고 해요. 인지 등급을. 그래서 5등급까지가 이제 등급이 있고 나머지는 등급 외자 ABC라고 해서 있는데 치매는 5등급과 인지 등급으로 나갑니다. 치매가 있을 때. 근데 이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5등급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5등급은 다 걸어 다니세요. 건강하세요. 단지 치매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치매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셨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가족들은 다 치매고 엄마가 약을 먹고 있어. 치매 약을. 그런데 진단 없이 약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치매는 신경과에서 내지는 신경외과에서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 약을 가정의학과에서도 주시고 내과에서도 주시고 외과에서도 주십니다. 치매 치료약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이름은 그래요. 근데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면 그 등급에 대한 부분들이 나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약만 투약한다라고 해갖고 치매로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치매 진단을 분명히 받았어요 라고 했는데 등급이 안 나왔어. 근데 그 등급 안 나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치매 등급 5등급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조금 급성기 내지는 높은 등급에 대한 부분으로 신청이 됐고 점수가 나왔어요. 왜냐면 그 치매 5등급부터 1등급까지는 왜 공단에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집으로. 그분들이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수가 치매 등급은 조금 낮아요. 그런데 어르신이 아이고 나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 뭐 어쨌어 그러면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치매 등급만 받으면 되는데 어르신이 아프다라고 하니까 점수가 높아서 4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분은 2등급이 아니야, 3등급이 아니야 해서 기각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치매로만 신청을 하시면 5등급은 반드시 나갑니다. 근데 치매 외 플러스 다른 어떤 모양새로 해서 높은 등급이 점수가 나왔다던가 뭐 이렇게 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매로 다시 신청을 하시라라는 안내가 가던가 아니면 몇 개월 후에 재신청을 하세요라고 하는 안내가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마도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시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등급과 관련되어진 거는 장교양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반 분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살펴볼 그런 여유들이 없으셔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만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정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이트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담당자를 통해서 왜 안 됐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원인들은 다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혹여 이후에도 좀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저도 지금 제가 우리 세종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 지도감독론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론은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을 저 만나게 될 거고요. 지도감독론을 통해서 제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특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다양한 그런 역할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인 조언들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유튜브에서도 반응이 좀 뜨겁습니다. 네. 연령대별로 굉장히 좋은 조언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 지도감독도 담당하고 계시니까요. 실습
사실 전에 들으셔도 굉장히 좋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회복지 지도 감독론도 많이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깐 한 2분 정도만 쉬었다가 아니 계속 연속을 할까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현장에 계신 분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2, 3분만 쉬었다가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